떨이요, 떨이 배추 1,000원이에요. 에이, 이거 시든 거 아니야? 500원만 깎아줘요. 그날 서연 씨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의 높은 하이힐,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당당히 서 있던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낡디 낡은 휠체어에 힘없이 주저앉은 한 여인이 흙투성이 배추를 앞에 놓고 고개를 조아리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읍내에서 번듯한 가게를 한다던 시어머니 명자 씨였지요. 서연 씨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명자 씨는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가게가 잘 된다고, 아들 걱정 말고 서울에서 열심히 살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왜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걸까요? 왜 저렇게 야윈 손으로 1,000원짜리 배추를 파는 신세가 되신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당장 달려가 어머니 하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겨울 서연 씨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었지요. 대기업 과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조사해야 했고 그 첫 번째 출장지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계신 읍내의 5일장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내심 기대가 있었지요. 평소 통화로만 안부를 여쭙던 어머니를 직접 뵐 수 있다는 생각에 출장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으니까요. 그날 아침 5일장은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요. 서연 씨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을까봐 조심조심 하이힐을 옮기던 그녀는 문득 일을 마치면 어머니 가게에 들러 깜짝 인사를 드릴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정장 차림의 커리어 우먼과 흙투성이 시장의 대비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서연 씨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떨이요, 떨이. 배추 1,000원이에요. 어딘가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서연 씨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 씨의 두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지요. 시장 구석, 양지 바른 곳도 아닌 응달진 골목 끝에 낡은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 명자 씨였지요. 한때 꼿꼿하시던 그 허리는 새우등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얼굴은 반년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무릎 위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앞에는 비닐 깔판 위에 흙 묻은 배추 대여섯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읍내에서 제법 큰 가게를 하신다던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길바닥에 앉아 계신 걸까요? 서연 씨는 본능적으로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숨을 고를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명자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추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줌마,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500원만 깎아줘요. 아이고, 손님. 1,000원인데 500원을 깎으면 제가 남는 게 없어요. 에이, 그럼 됐어요. 저기 가서 살게. 아이고. 잠깐만요, 손님.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명자 씨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배추를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코끝이 찡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손님이 배추를 받아들고 휙 돌아서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바닥에 딩그랑 떨어졌습니다. 명자 씨는 그 돈을 줍기 위해 휠체어에서 위태롭게 몸을 숙이셨습니다. 한쪽 손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은 바닥을 향해 간신히 뻗었지요. 휠체어가 삐걱거리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넘어지실 것 같았지요. 서연 씨는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두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간신히 동전을 집어들고 지친 한숨을 내쉬셨지요. 500원짜리 동전 한 잎을 품 안 깊숙이 집어넣는 어머니의 손이 왜 그렇게 떨리고 있는 걸까요?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대기업 과장이 전봇대 뒤에 숨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걸까요? 전봇대 뒤에 숨은 채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 휠체어에 앉아 1,000원짜리 배추를 파는 여인이 정말 시어머니 명자 씨란 말입니까? 서연 씨의 기억 속 시어머니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절대로요. 서연 씨가 남편 선호 씨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뒤 결혼에 골인했지요. 선호 씨는 처음부터 솔직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고,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시다고요. 서연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사람이 좋으면 됐지,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 명자 씨는 서연 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난하다더니 명절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지요. 직접 농사지은 쌀에 텃밭에서 캔 채소들, 손수 담근 된장까지 빈손으로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손주들 돌잔치 때는 금반지까지 해오셨더군요. 서연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것저것 해주시느라 힘드실 텐데.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 요즘 읍내에 가게 하나 냈어. 장사가 잘 돼서 돈 좀 벌었다. 정말요? 그래도 무리하시면. 우리 며느리 돈 아껴라. 내가 돈 많아.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서연 씨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요. 시어머니가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은 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선호 씨도 별다른 말이 없었기에 서연 씨는 안심하고 살았지요. 명절 때 용돈을 드리면 명자 씨는 늘 한사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한테 왜 돈을 줘? 그 돈 애들 학원비 보태라. 엄마가 알아서 잘 산다니까, 응? 그 말을 듣고 서연 씨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시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시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걸까요? 며느리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 눈치 보지 않게 하려고 명자 씨가 혼자서 꾸며낸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명자 씨의 괜찮다는 말은 어쩌면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서연 씨의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명자 씨가 힘겹게 주머니를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꺼내든 건 꼬깃꼬깃 접힌 약봉지였지요. 명자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물 한 모금 없이 그 약을 입에 털어 넣으셨습니다. 쓴 약을 마른 침으로 삼키시는 그 모습에 서연 씨의 가슴이 비수에 찔린 듯 아려왔지요. 어머니,
그 약은 대체 무슨 약입니까? 왜 물도 없이 드시는 겁니까? 서연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어머니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요. 오후에 시청 담당자와 미팅이 잡혀 있었고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은 그녀에게 눈물을 닦고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하지만 온 신경은 시장 구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미팅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도 서류를 넘기면서도 머릿속에서 명자 씨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지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던 그 구부정한 등 500원짜리 동전을 줍기 위해 위태롭게 몸을 숙이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누르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걸었지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혹시 안 받으시면 어쩌나 싶을 때 수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명자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나 가게지. 손님이 많아서 좀 시끄럽네. 왜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10,000원이요, 10,000원. 이리 와서 구경해요. 분명히 시장 소음이었지요. 하지만 서연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출장 때문에 읍내에 왔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뵐까 해서요. 댁으로 갈까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가 황급히 손으로 마이크를 가리는 소리였지요. 잠시 후 급히 높아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읍내에? 아니야. 집은 안 돼. 청소도 못했는데 어떻게 며느리를 데려가. 누추해서 창피해 죽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안 돼. 그냥 저녁에 식당에서 보자. 읍내 중앙식당 알지? 거기서 6시에 보자. 응? 그 필사적으로 막는 목소리가 서연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요? 아니,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신 걸까요? 서연 씨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꾹 눌러 삼키며 대답했지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럼 6시에 중앙식당에서 뵐게요. 그래. 일 잘 보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전화가 끊어진 뒤 서연 씨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게에 있다고 하셨지요. 손님이 많아서 시끄럽다고 하셨지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서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을까요? 어머니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속아들이는 것이 지금 서연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인 것 같았지요. 그 시각 시장 한 구석에서는 명자 씨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배추를 서둘러 자루에 쓸어 담고 비닐 깔판을 접어 휠체어 밑에 구겨 넣었지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낡은 휠체어를 후미진 골목 깊숙이 밀어 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자 씨가 집어든 건 녹슨 지팡이 한 개였지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선 명자 씨의 얼굴에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며느리 앞에서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듯이요. 서연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기다리는데
드디어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 씨가 들어섰습니다.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한 손에는 녹슨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명자 씨는 이를 악물고 발을 떼었지요.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시장에서 보았던 흑투성이 옷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지만 서연 씨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씻느라 미처 지우지 못한 손톱 밑에 까만 흙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마만이야. 얼굴 보고 싶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근데 다리는 왜 그러세요? 지팡이까지 짚으시고. 아, 이거. 어제 가게에서 물건 옮기다가 살짝 삐끗했어. 별거 아니야. 며칠 지나면 낫는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많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병원은 무슨. 파스 붙이면 돼. 걱정 마, 응? 명자 씨가 지팡이를 테이블 밑에 얼른 숨기시더군요.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뉴판을 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여기 한우 갈비찜이 맛있대요. 그거 시킬게요. 전복죽도 하나 시키고요. 아이고, 그런 비싼 거 왜 시켜? 돈 아깝게. 그냥 된장찌개면 되지. 어머니, 오랜만에 뵙는 건데요. 맛있는 거 드셔야죠. 에이,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많이 시킬게요. 서연 씨의 고집에 명자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명자 씨는 젓가락을 좀처럼 들지 못하셨지요.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서연 씨 앞에 놓아주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국물만 살짝 떠드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드세요. 제가 시킨 건데. 먹고 있어. 나는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게는 잘 되세요? 요즘 장사 괜찮으시고요? 명자 씨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호탕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지요. 그럼 없어서 못 팔지. 요즘 단골도 많아지고 아주 잘 된다. 걱정 마. 그 슬픈 허세가 서연 씨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까지 괜찮은 척을 하시는 걸까요? 서연 씨는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꾹꾹 눌러 삼키며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했지요. 식사가 끝나자 명자 씨는 서연 씨를 재촉하셨습니다. 서연아, 너 바쁠 텐데 어서 가라. 서울까지 멀잖아. 늦으면 피곤하다. 어머니,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아이고, 됐어. 나도 가게 정리해야 하고. 어서 가. 명자 씨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시더니 서연 씨를 식당 앞 택시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택시 문을 열어주시며 씩씩하게 웃으셨지요. 조심해서 가. 선우한테 밥 잘 챙겨 먹이고 손주들 안아주고. 택시가 출발하고 서연 씨는 뒷유리창 너머로 명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가 멀어지자 명자 씨의 어깨가 축 늘어지더군요. 아까까지 꼿꼿하게 세우고 계시던 그 허리가, 그 등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구부러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서연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서연 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에게 미리 부탁해 둔 것이었지요. 골목 뒤편에 몸을 숨긴 서연 씨는 멀리서 명자 씨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다시 그곳으로 가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명자 씨는 집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더니
다시 시장 구석으로 향하셨지요. 후미진 골목에 도착한 명자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시고는 숨겨두었던 낡은 휠체어를 끌어내셨지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며 그 위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던 걸까요? 명자 씨의 다리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아까 자루에 담아두었던 배추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아직 팔지 못한 서너 포기. 이것마저 팔아야 집에 가실 수 있는 모양이었지요. 해가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고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속에서 명자 씨만 홀로 남아 있었지요. 낡은 휠체어에 웅크리고 앉아 얇은 외투 하나로 추위를 버티며 떨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춥다. 이것만 팔면 가야지. 명자 씨가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며 두 손을 비비셨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골목에서 명자 씨는 그렇게 홀로 추위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서연 씨는 골목 어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 가세요.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서연 씨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가 있었지요. 놓치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이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란 그런 존재이신가 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추운 거리에서 떠는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 배가 고파도 괜찮다 하시고 아파도 괜찮다 하시고 추워도 괜찮다 하시지요.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자식들은 알까요? KTX에 몸을 실은 서연 씨는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깜깜한 어둠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찬바람을 맞으며 홀로 배추를 파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연 씨의 마음은 한없이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 선호 씨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서연 씨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그 얼굴, 당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사시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서연 씨가 선호 씨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할 말이 있어. 잠에서 깬 선호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서연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그 눈 속에 차갑고 매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호 씨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연 씨의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호 씨의 입이 열리기도 전에 서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당신 어머니 저렇게 사시는 거 알았어? 저렇게 사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선호 씨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어머니는 읍내에서 가게를 하시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요. 선호 씨의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 찼지요. 서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선호 씨 앞에 들이밀었지요. 이 사진 보고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선호 씨의 눈이 화면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휠체어가 있었지요. 그 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흙 묻은 배추를 팔고 있는 여인. 새우등처럼 구부러진 허리, 반쪽이 된 얼굴.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명자 씨였습니다. 선호 씨는 사진을 보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이불 위로 떨어졌지요. 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지요. 가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게다가 휠체어라니요. 다리는 대체 왜 저러신 겁니까? 선호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단 한 가지도 몰랐던 것이지요. 어머니 명자 씨는 아들에게조차 철저히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거지요. 선호 씨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말을 하려 해도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 뿐이었지요. 서연 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분노가 사그라드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알면서 숨긴 줄 알았지요. 하지만 선호 씨의 저 반응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몰랐던 것이지요. 어머니의 거짓말은 아들까지 완벽하게 속였던 겁니다. 서연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이 집안의 누구도 어머니의 진실을 몰랐던 겁니다. 어머니 혼자서 철저하게 연극을 해오신 거지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시장 바닥에 앉아 1,000원짜리 배추를 팔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서연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당장 모셔와야 해. 저렇게 두면 안 돼. 선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떨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쉴 뿐이었지요.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자책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을까요? 서연 씨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호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지요. 서연 씨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선호 씨가 힘겹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담했습니다. 명자 씨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지요. 큰아들, 딸, 그리고 막내인 선호 씨. 5년 전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작은 땅과 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재산이었지요.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증만 서달라고 했지요. 명자 씨는 큰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빚은 고스란히 명자 씨에게 돌아왔지요. 땅도 집도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쳤고 이후로 연락이 끊겼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딸은 어땠을까요? 명자 씨가 어려워지자 누나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찾아와 봤자 뭐 하겠냐는 거였지요.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선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형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진 건 알았지요. 하지만 아직 대리에 불과한 자신이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능력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아내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했고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에 안심한 척했던 거지요. 서연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재산을 날리고 도망쳤고 딸은 돈이 없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선호 씨는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었지요. 그 사이 명자 씨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휠체어에 앉아 1,000원짜리 배추를 팔고 계셨던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피를 나눈 자식들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색할 수가 있을까요? 서연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결의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었지요. 서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남편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형이고 누나고 필요 없어. 어머니는 내가 모셔올 거야. 선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서연 씨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워 차에 태우고 시골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지요. 핸들을 잡은 서연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차창 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선 서연 씨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금이 간 담벼락, 마당에 나뒹구는 빈 화분들. 어머니의 집은 서연 씨의 기억 속 모습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보, 문이 잠겼어.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 화분 밑에. 예전엔 거기 숨겨두셨는데. 선호 씨가 깨진 화분을 들추자 녹슨 열쇠가 나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서연 씨의 숨이 턱 막혔지요.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으신 게 분명했지요. 입김이 피어오를 정도로 싸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사신 거야? 엄마. 선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 안 풍경은 참담했지요. 한쪽 구석에는 빈라면 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약봉지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누렇게 굳은 밥이 그대로였지요. 대체 며칠이나 드시지 못한 걸까요? 서연 씨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장롱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과자 상자였지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서연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상자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지폐들이 가득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간혹 10,000원짜리. 구겨지고 낡은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서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손녀 은서 대학 등록금 500만 원, 손녀 은지 학원비 100만 원, 선호 차 할부금 보태줄 것 200만 원, 며느리 서연이 생일 선물 30만 원.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을 어머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던 겁니다. 전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주려고요. 여보, 어머니 수술비는 어디 있어? 본인 거는 왜 한 줄도 없어? 뭐라고?
어머니 수술비, 병원비, 본인한테 쓸 돈은 왜 한 푼도 안 적어 놓으신 거야? 선호 씨가 가계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지요. 하지만 어디에도 명자 씨 본인을 위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 손주들, 며느리를 위한 돈만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수술비를 아껴가며 자식들에게 줄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아픈 다리로 휠체어에 앉아 1,000원짜리 배추를 팔면서 손녀들 학원비를 걱정하셨던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들려왔지요.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 씨와 선호 씨의 눈이 동시에 문 쪽을 향했습니다. 삐걱삐걱 휠체어 바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낡은 대문이 열리고 명자 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지요. 오늘도 시장에서 배추를 파시다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빈 자루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지친 얼굴로 휠체어를 굴리고 계셨지요.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명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당에 아들 내외가 서 있었던 겁니다. 눈이 마주치자 명자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휠체어를 멈추셨지요. 떨리는 손으로 바퀴를 움켜쥐더니 황급히 휠체어를 돌려 도망치려 하셨습니다. 선호 씨가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빠져나가려는 휠체어를 붙잡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선호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구멍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조차 차마 나오지 않는 듯 했지요. 명자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는 그 눈에 물기가 가득 찼지요. 하지만 명자 씨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치셨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엄마, 내 다리 괜찮아. 아무 일도 없다고. 왜 왔어? 왜 온 거야? 명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무색하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명자 씨는 기어이 아들을 밀어내셨습니다. 어서 가. 내 꼴 보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평생 당당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였습니다. 허리 한 번 안 굽히고 자식들에게 손 한 번 안 벌리셨던 분이었지요. 그런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1,000원짜리 배추를 파는 모습을 들킨 겁니다. 명자 씨에게 그것은 죽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바닥에 박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어른이 되어 처음 보는 아들의 통곡이었습니다. 명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을 밀어내면서도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서연 씨가 천천히 걸어왔지요. 명자 씨 앞에 선 서연 씨는 말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지요. 명자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며느리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본 명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 씨의 정장 바지에 흙이 묻어가고 있었지요. 대기업 과장이 서울대 출신 엘리트가 시골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으셨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요. 안 돼.
나는 안 간다고. 명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버티셨습니다. 너희 짐 되기 싫어. 나는 여기서 죽을란다. 제발 그냥 가. 나 좀 내버려둬. 어머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한테 손 벌리는 시어미 꼴은 절대 안 봐. 차라리 죽지. 그 완강한 거부에 서연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었지요.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그 독한 자존심. 그것을 꺾을 방법이 있기나 한 걸까요? 서연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효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뭐? 짐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 부탁하러 왔어요. 명자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일까? 서연 씨가 흙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뭐? 뭐라고?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 저 평생 죄인으로 살아요. 서연 씨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밥 먹을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릴 거예요. 따뜻한 방에서 잘 때마다 어머니가 추운 데서 떨고 계실 생각에 눈을 못 감을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라면으로 끼니 때우시는 게 떠올라서 한 숟가락도 못 넘길 거예요. 명자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지요. 제가 이기적인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효도라서가 아니라 저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 거 알면서 모른 척 못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 씨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 편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제발이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연 것은 며느리의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부탁이었지요. 내가 당신을 모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살려달라는 것. 그 역발상이 명자 씨의 단단했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명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명자 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가야. 명자 씨가 떨리는 팔을 뻗어 서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흙바닥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부둥켜 안았지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낡은 시골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맙다. 염치 없지만 고맙다, 아가. 이 늙은 것이 뭔 복이 있어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냐.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숨긴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바보 같았지. 서로를 붙잡고 우는 고부의 모습을 선호 씨가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을 감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명자 씨의 휠체어를 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명자 씨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으셨지요. 선우 씨가 어머니를 부축해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서연 씨가 운전석에 올랐지요. 시동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백미러를 올려다보았지요.
거울 속의 낡은 시골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금간 담벼락, 벗겨진 페인트, 덩그러니 남은 빈 화분들. 어머니의 외롭고 쓸쓸했던 세월이 저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서연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뒷좌석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신 명자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연 씨는 명자 씨를 대학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지요.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지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걸어 다니셨냐고, 얼마나 아프셨을 거냐고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멋쩍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지요. 명자 씨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술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해? 돈 아깝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수술 받으셔야죠. 그 비싼 돈을 어디서 구해? 안 돼. 그냥 파스 붙이면 나아. 어머니, 저 돈 잘 벌어요. 제발 돈 걱정 마세요. 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몸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서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명자 씨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지요.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뻣뻣해진 다리를 구부렸다 펴기를 수백 번씩 반복해야 했지요. 명자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셨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까요. 서연 씨는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저녁을 함께 먹고 밤이면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지요.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풀어드리며 서연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나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명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손길에 눈을 감고 계셨지요. 따뜻했습니다. 아픈 다리보다 며느리의 손길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선호 씨도 묵묵히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퇴근하면 말없이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어드렸고 주말이면 병원 복도를 함께 걸으며 재활 연습을 도왔지요.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명자 씨가 보행기를 잡고 일어서는 날이 왔지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부축하고 서연 씨와 선호 씨가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명자 씨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리고 보행기를 밀며 한 걸음, 2걸음 내디뎠습니다. 명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소리치셨지요. 아가, 내 다리가 안 아프다. 안 아파. 날아갈 것 같아. 어머니, 천천히요. 천천히. 봐라, 내가 걷는다. 내가 걷고 있어.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휠체어에 갇혀 지내시던 어머니가 다시 2발로 걷고 계셨습니다. 선호 씨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지요. 퇴원하는 날 서연 씨의 아파트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를 위해 따로 마련한 방에는 새 이불과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지요. 명자 씨는 그 방을 둘러보시며 연신 손사래를 치셨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 씨가 거실로 나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명자 씨가 창가에 서 계셨지요. 지팡이도 없이 보행기도 없이 오롯이 2발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이
어머니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저녁이면 손녀들과 함께 TV를 보시며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1,000원짜리 배추를 팔던 그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지요. 명자 씨는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지요. 아침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손녀들 학교 갈 준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만들어 기다리셨고 숙제도 봐주셨지요. 서연 씨가 퇴근하면 어김없이 뜨끈한 국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있던 저녁 시간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손녀들은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녔고 명자 씨는 그런 손녀들을 한없이 예뻐하셨습니다. 선호 씨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지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집이 집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승진 발표가 났던 겁니다. 부장 승진. 최연소 여성 부장이었지요. 가족들이 환호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아니에요, 진짜요.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시고 애들 봐주시니까 저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절대 못했어요. 서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짐이 될까봐 두려웠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명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자 씨가 손수 차린 밥상이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노릇 구운 생선, 아삭아삭한 나물들. 푸짐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손녀들이 제잘거리고 선호 씨가 농담을 던지고 서연 씨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명자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서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효도가 뭔지를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해외여행도 큰 돈도 아니었지요. 그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웃으면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지요. 부모님을 모시고 나니 오히려 서연 씨 자신이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집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효도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 서연 씨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가시 하나 없이 깔끔하게 발라주셨지요.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 요즘 살 빠졌더라.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30평 아파트가 300평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가까이 있을 땐 몰랐다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